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전 의원 재판 파행입니다. 사실 이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파행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한 2주 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떤 쪽이었느냐, 검사 쪽에서 계속 이화영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화영 의원을 자꾸 위협하면서 회유하려고 한다. 한쪽으로는 회유, 한쪽으로는 협박,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이게 분명히 법정에서 한번 터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자칫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후반기부터 또 분위기가 다르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화영 의원이 법정에서 그간의 진술이나 태도를 뒤집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에 이화영 의원 측에서 2차례에 걸쳐서 자필 편지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되받아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변호인인데, 변호인의 태도가 애매모호한 거야. 정말 티미해. 도대체 이들은 뭘까? 라는 의구심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화영 의원의 재판 파행은 상당 부분 예고됐던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 가장 중요한 책임, 핵심적인 책임은 지금 현재 이화영 의원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에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단순히 오늘 있었던 파행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진짜 이 변호사들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제가 좀 꼭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들으시면 여러분도 변호사가 문제 맞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으실 거예요. 제가 결론을 안 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 기사가 오전부터 온 언론을 도배를 했습니다. 아까까지 보니까 한 200~300개 정도 기사가 났더군요. 한 번 쓴 기사 살짝 윤색만 해가지고 단어 몇 개 바꿔가지고 새로운 기사처럼 올리기도 했고요. 난리도 아니더라고. 자,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이래. 이화영 변호인 해임, 내 뜻 아니다. 아내 정신 차려라. 법정에서 부부싸움. 진짜 기사 제목이 참 더럽죠. 참 조선일보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지. 조선일보는 툭하면 유튜브에 좌파 유튜브들이 조롱, 막말 이렇게 막 쏟아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조롱과 막말의 가장 대표자가 조선일보예요. 특히 조선일보의 그 최훈민인가 하는 놈. 걔는 솔직히 말해서 시궁창에 있어야 될 놈이죠. 아주 음울한 어둠의 세계에 있어야 될 애인데, 조선일보에서 밖으로 꺼내줬어요. 그리고 그 음울한 어둠의 세계에 있어야 될 놈을 밖으로 꺼낼 때 사용한, 어떻게 보자면 조선일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어떻게 보면 법인 같은 게 있죠. 조선 NS. 자, 거기에서 활동하는 자들, 걔들이야말로 참 인간이 야잖아요. 그죠? 조롱과 왜곡, 그리고 몰아가기의 대명사, 심지어 안 되면 좌표 찍기도 하죠. 그런 애들은 제가 볼 때 손발을 끊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튼 조선일보가 이렇게 참 야비한 제목을 달았어요. 자,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좀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선일보 걸 가져왔어요. 자,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해야 될 정도로 화가 난다.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한 말입니다. 변호사한테 놀아났다.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보고한 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변호인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변호인 해임서를 냈다. 이화영은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얼마나 검찰에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아주 강한 발언을 했어요. 자, 이화영 의원의 부인은 뭐 모 씨인데 제가 뭐 성함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냥 백모 씨라고 제가 할게요. 자, 백모 씨인데요. 뭐 이 사진은 제가 이화영 의원의 전 그 선거 때 사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시죠?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변호사에게 놀아놨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했는데 변호인이 그와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이 이화영 지사를 회유하고 있다. 이화영 재판인데 왜 이재명을 자꾸 거론하냐. 즉 변호인들은 이런 검찰의 행동에 협조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고 협박하는데 변호인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인이 이화영을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편을 들고 있다. 라고 짚고 있죠. 자, 우리는 이런 장면 과거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죠? 예, 조국 전 장관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정경심 교수 변호인을 누가 맡았나요? 예, 박형철. 그 박형철이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의 그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습니다. 검사였죠, 원래.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친윤, 윤석열의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박형철 검사가 있었어요. 이 검사가 민정수석실에 들어와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일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이 박형철 비서관을 믿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맡겼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박형철이 조국 전 장관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언제? 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뒤통수를 때리죠. 황당무계했습니다. 자, 그 결과 재판도 지금 황당무계하게 진행되고 있죠. 여튼 자, 우리는 이렇게 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고인,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이 아닌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피고인, 의뢰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아니 회유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사례를 왕왕 봐왔어요. 정경심 교수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조국 장관이 당했겠습니까? 자, 이런 사례 사실 솔직히 자주 있어요. 자, 아마 이번에도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이렇게 백모 씨가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다면 또 슬그머니 우리는 또 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수법이 뭐냐면 진술하고 의견서를 다르게 내는 거예요.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데 마치 의견서에는 맞는 것처럼 검찰에 동조하는 듯한 의견서를 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법정에서는 아무리 당사자, 피고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결국에 검찰 측 주장에 슬그머니 힘이 실리게 됩니다. 왜? 변호인이 의견서를 다른 의견을 냈단 말이야. 변호인이 당사자하고 다른 의견을 냈어. 그랬으면 판사가 볼 때 어떻습니까? 피고인이 저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 변호사가 볼 때도 아이고 틀리구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구나. 그럼 검사하는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자, 그런 겁니다. 물론 판사들이 좀 편파적이에요. 제가 볼 때 요즘 많이 느낍니다. 편파적입니다. 친정권, 정권에 많이 경도돼 있어요. 아니, 적폐들한테 많이 경도돼 있어요. 뭐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 진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판사들이 민주 진보 정부를 지지해 주거나 거기에 그 편향되는 판결 안 내려줍니다. 오로지 적폐를 위해서 있는 게 판사들이죠. 여튼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니 봐봐. 검사가 A라고 주장했는데 피고인은 B라고 주장해. 그런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변호인이 A인 것 같아요 라는 의견서를 냈어. 그러면 여러분이 판사면은 당연히 A로 가지. 지가 판사가 볼 때 이 피고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변호인까지 그렇게 나서면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야. 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인 이 백모 씨가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러면서 나가라 마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이 변호인 측이 억울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화영 지사의 부인 쪽의 주장이 너무 과한 것이었다면 이화영 지사 측에서 계속 지금 변론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굳이 안 하겠다고 도망갈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처음에 이 부인 쪽에서 이 로펌을 해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재판이 열렸잖아요. 재판이 열렸는데 이화영 지사가 그 내 의견 아니에요. 저 계속 기존의 그 로펌이랑 계속 얘기할 재판 받을래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로펌에서 안 들어와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화영 지사 피고인이 당사자니까 피고인이 뭐 원한다면 내가 가야지 라고 하지만 아니야 안 갈래 라고 갑자기 손사래를 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뭔가 들켰기 때문이지 지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좀 의심스러운 행보들이 있었죠. 이달 초부터 김성태와 관련된 언론 플레이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야.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그걸 리바이벌을 하고 있을 뿐인데, 혹은 전혀 새로운 내용도 없이 그냥 리바이벌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이어서 바로 이화영 의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 유포된 겁니다. 이화영 전 의원 측에서 반박을 했지만 여전히 왜곡 보도는 계속돼요. 이게 바로 맨 처음 이화영 의원의 부인이 배포한 입장문이잖아요. 자필 입장문. 이 자필 입장문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계속된 왜곡 보도를 했어요. 심지어 이화영 의원 측에서 직접 이렇게 동지들한테 참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입장문을 밝히면서 나는 절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진술한 적이 없다. 그런 일도 없다. 라고 밝혔는데 이 밝힌 직후까지도 계속된 왜곡 보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당사자가 나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왜곡된 보도가 나갈까요? 검찰에서 왜곡된 자료를 흘렸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검찰에서 왜곡된 자료를 흘려도 이렇게까지 내보냈는데 계속 왜곡된 기사가 나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 다른 데서 확실한 소스, 검찰보다 더 확실한 소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다라는 당사자의 주장이 정상반되는 기사가 나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변호사밖에 없죠. 즉, 지금 상황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 당사자가 자필 진술서 또는 자필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외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입장문과는 상반되는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데, 더 웃기는 것은 그것이 이화영의 말인 것처럼, 이화영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진술을 뒤집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더란 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당사자가 얘기하는데도. 자, 그렇다면 뭔가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는데, 자, 검찰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검사가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야, 이화영이가 이번에 진술 바꿨어. 바꿨다고 기사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자가 냉큼 받아 썼어. 그랬는데 이화영에서 직접 야, 나 그거 아니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라고 자필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기자인 나 어떻게 할까? 이 검사가 나한테 헛소리 했나 보네. 에이씨. 자, 결국에 두 가지죠. 기사를 정정하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죠. 아예 몰라. 그냥 몰라. 라고 가만히 있거나. 적어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 측 주장만 가지고 계속해서 기사를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변호인 측에서 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맞아요. 검사들 말이 맞아요. 라고 했다 쳐봐. 그러면은 기자는 오 그래? 그럼 검사 말이 맞네? 그럼 이화영 지금 이중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기사를 쓰는 거야. 잡힐 진술서가 있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상황 딱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탁 나서가지고 이런 XX들이 사기꾼들아!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오늘이 아니라 어제 이미 사태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화영 지사의 이 편지가 딱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 측에서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좀 감지를 한 거예요. 이게 이 검사놈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렇게 회유 협박하려고 하는구나. 야,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이 법률가들 몇 사람이 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합니다. 근데 면담을 안 받아줘요. 참 요새 보면 검사들 뻔뻔스럽고 한 대 얻어 터져야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국회의원이 항의 방문을 하잖아요. 항의 방문을 온 국회의원을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일은 없었어요. 국회의원이 검찰청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항의 농성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하다못해 검사장이 못 만나더라도 차장검사라도 가서 만나요. 차 한잔하고 가시죠. 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데 요새는요, 아예 안 만납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있다가 내쫓아 버려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원지검장에 대한 면담이 무산돼 버렸고 특별면회까지 거부가 당합니다. 현재는 일반 면회까지 거부된 상태예요. 자,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일,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찾아가고 또 뭐 검찰에서 이화영 의원을 못 만나게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벌어지고 그러자 이화영 의원의 부인께서 변호인 해임서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검찰의 장난질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 변호인이 검찰 편에 서가지고 이 장난질을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변호사들은 어떤 놈들인데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이화영 의원의 변호인이 어떤 자들인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고요?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꽤 낯익은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랫줄에 연두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이 약간 통통한 판사 잘 봐주십시오. 이 판사 이름이 뭐다? 임성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 법무법인 해광은요, 전관 변호사로만 꾸려진 아주 빵빵한 로펌입니다.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순식간에 중견 로펌 자리에까지 차지하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겠죠. 대표 변호사는요, 임성근, 황철규, 이동근, 서민석, 김후균, 최창영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얘들이 누구냐고요? 자, 사법연수원제 14기, 뭐 17기, 24기 제가 술술 읊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사법연수원 몇 기인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알 필요는 또 뭐가 있어? 그죠? 자,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자들인지부터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대표 변호사라고 하는 임성근 사법농단 연루 판사입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라든지 검찰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뽑아내 가지고 당시 양승태한테 전달해 줬다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핵 대상자가 됐죠. 실제로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임기 만료로 판사를 그만두죠. 따라서 각하돼 버립니다. 아슬아슬 탄핵을 피한 자죠. 임성근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냄새가 펄펄 난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황철규. 이 사람은 고검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요, 검사장을 근 10년 가까이 합니다. 어떻게 10년 가까이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이 국제검사협회, 세계검사협회라 국제검사협회인가? 하여튼 그 협회, 국제기구의 부회장도 하고 회장도 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국제검사협회에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제검사협회에서 회장, 부회장을 하려면은 검사 직책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결과 이 황철규라는 사람은 아주 장기간 검찰, 그래서 자기 후배들이 검찰총장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계속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등검찰청장까지 했죠. 그리고 국제검사협의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물러납니다. 얼마 안 됐죠. 황철규. 달리 말해서 검찰에 있으면서 검찰의 단물을 쪽쪽쪽쪽쪽쪽 팔아먹었고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단물을 쪽쪽쪽쪽 전달해 준 사람 중에는 윤석열도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문무일 뭐 다 마찬가지예요. 김순환부터 그럴 거야. 아마. 쭉인 거야. 검찰의 골수 검찰 멤버라는 얘기죠. 다음은 김후균. 이 사람도 사실상 뭐 검사장급이에요. 특수통 출신입니다. 자, 요 세 명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그죠? 느낌이 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 법무법인 해광, 중견 로펌 급성장, 형사사건의 강점. 형사사건의 강점인 이유가 뭐겠어요? 황철규, 김후균 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철규 아마 검찰 재직 기간은요. 지금 윤석열보다 훨씬 길 거예요. 김후균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만큼 검찰 재직 기간이 깁니다. 조금 진급이 늦었다 뿐이지 이 사람도 꽤 빵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김후균 검사 꽤 이 사람이 요직을 맡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김후곤이었는데 김후곤 검사였는데 이 김후곤 검사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김후균이니까 제가 너무 유심히 봤던 거 기억이 나요. 특히 김후곤 검사의 후임자로 김후균 검사가 온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쫙 보니까 야, 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들이 바로 이화영 의원에 대한 변론을 맡았습니다. 자, 변호인을 보면 왠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변호인단 아니었을까요? 재밌는 거는요, 이들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변호도 맡았다라는 거고요. 옛날에 노엘 아시죠? 노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예, 노엘도 여기 얘들이 변론을 맡았더라고요. 왠지 좀 냄새가 많이 난다, 그죠? 예. 그러니 이 점만 보아도 사실은 왜 이화영 의원의 부인이 그처럼 강경하게 이들을 해임시키겠다, 이들을 내쫓겠다라고 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많이 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과한가요? 저는 솔직히 이 대목만 보더라도 여기서 이미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디아몽님, 임성근, 황철규는 악명 높은 자들. 아유, 아시네요. 그렇죠. 임성근, 예.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 악명 높은 검사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재판에서도 이게 친적폐 성향의 판사였다는 거 아실 겁니다. 황철규 검찰에 있을 때도 문제였고요. 특히 이 황철규 검사는 계속해서 뭐 국제검사협회 이런 거 하면서요. 진짜 꿀만 빨았어. 꿀빤 검사야, 꿀빤 검사. 자, 이들이 변론을 한다면 뭘 할까요? 물론 이들 역시도 뭐 할 수 있는 말, 변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그렇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어떻게든 간에 처벌을 안 받거나 처벌을 적게 받게 하는 것이 변호인의 목표 아니냐. 그 과정에서 검찰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검찰하고 일단 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변호인의 역할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할지도 몰라요. 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을 왜곡한다는 게 문제겠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의뢰인의 형량을 줄인다? 이거는 글쎄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의뢰인의 의사와 상충이 되면서 상반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글쎄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윤리에도 좀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박애숙님이시군요. 예, 진즉에 해임했어야 했네요. DBS 소리님,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자, 흙 속에서 그린님, 민주 변호인단을 선택해야지. 아유, 맞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제가 몇 가지 사건을 해보면서 좀 그래요. 자, 이게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변호사님들 뭐 열심히 잘하시고 훌륭한 분도 많죠. 문제는요, 이분들도 그 법조계 내에서는 나름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따도 많이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 검사들과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잉 자기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자신감이 너무 강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하고 이 의뢰인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휴, 진짜 못 해먹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아닌 사람들을 찾아라 갈 때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 되는, 뭐 그렇습니다. 박예숙님, 판사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